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동안 많은 마약 사건들을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특히 마약 중독자와 그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마약 중독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사로서 마약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마약 중독과 마약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현실을 설명하고 특히 마약 중독자의 처벌과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부쩍 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실 수 있지요. 마약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도 최근에는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마약에 대해서 생소함을 느끼지는 않으실 듯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약은 무엇일까요?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마약을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 사회적 피해라는 특성을 가진 약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마약 외에 마약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마약과 마약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마약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법률 중에 대표적인 법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류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통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구분하지 않고 마약이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라는 것이고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마약이나 마약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면 마약류, 마약류 범죄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행법상 우리나라 마약류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마약류의 종류 중에 마약에는 코카인, 모르핀, 펜타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에는 대마초나 액상대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것은 환각효과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가목부터 마목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실제 메트암페타민을 얘기하는 것으로 나목에 해당을 하고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 그리고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은 라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마약류는 그 종류에 따라서 법률상 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인지가 마약류 범죄의 처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마약 범죄 유형과 현황 그리고 사법 처리 절차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를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마약류 관련된 범죄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와 마약 범죄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르고 처벌 수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사용하는 이런 단순 투약 행위를 한 경우에는 투약이나 사용 범죄라는 이 한 가지 유형에 해당을 하지만 마약류를 매수해서 또는 수수해서 이를 투약하는 경우에는 매매 또는 수수 범죄와 투약 범죄라는 한 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변호사로서 이전과는 달리 마약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마약 사범의 연령도 낮아졌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늘어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마약 범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사람들의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2,613명에서부터 증가를 해서 2022년도에는 18,398명으로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다크웹이라고 하죠. SNS,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외 마약류 구입자와 연락이 쉬워진 그런 상황이어서 해외에서 국제 우편물을 통해서 마약류를 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에서 20, 30대의 비중이 57.2%에 이르고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이 418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나 SNS에 익숙한 연령들이 이를 이용해서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마약 범죄를 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2년 마약류 사범 범죄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위는 중독, 2위 호기심, 3위 유혹, 영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가 중독이라는 것은 마약에 중독되어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마약 중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친구 또는 지인들의 권유와 유혹 때문에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처음 마약을 투약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처음 마약을 경험했을 때는 매우 좋은 느낌은 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들은 이상하게도 처음 경험을 한 이후에 점점 마약 생각이 다시 나서 또 마약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후회하고 힘들어하였습니다. 제가 만난 마약 사범들은 마약 중독의 무서움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마약에 대한 호기심도 갖지 않고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이렇게 마약 사범들은 처음에는 호기심과 유혹 때문에 마약 범죄를 저지른 후에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중독 때문에 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마약 및 마약 중독의 특성상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전체 마약류 사범 인원수 대비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수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근 5년간의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마약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벌을 받고 그런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사범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항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강연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흔히 저지르는 범죄 유형인 마약 투약과 마약 단순 소지 범죄를 위주로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동을 해서 경찰에 적발이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그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서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면 마약 중독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검찰은 마약 범죄 사건을 기소하기도 하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마약 사범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조건, 초범인지 단순 투약자인지, 연령은 어떤지, 범죄 유형이나 횟수, 그리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중독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장 기소하여서 마약 사범이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사범이 경찰로부터 조건을 붙여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조건을 잘 이수하면 기소가 되지 않지만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통 마약 중독자들에게는 치료조건부, 교육이수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서 2 내지 12개월간 전문의의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93명이 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단수단 투약자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단약 의지, 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재범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2022년도에 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인원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를 상대로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보통 6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법원의 경우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마약 중독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병의 선고도 받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받게 되는 형으로는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치료감호 등의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치료명령을 하기도 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마약 중독자의 입장에서 양날의 칼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과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선고를 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 당장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야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장은 구금 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마약 중독자에게 변호사로서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구속되지 않아서 너무나 기뻐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이런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또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 변호사이자 사회복지사로서 마약 중독자에게 절대 마약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때는 정말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마약과 관련해서 변호사인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말도 덧붙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진심과는 달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마약 중독자로부터 또다시 연락을 받게 되는 경험을 저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집행유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 이후에 실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마약 중독자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을 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원래 선고받은 징역형에 따라서 구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를 가리켜서 마약 사범들은 외상값을 치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외상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마약 중독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다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서 이전에 외상값으로 묵혀두었던 징역형까지 모두 합쳐서 구금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약사범들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외상값을 치르게 되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약 중독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변호사인 제가 당부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저에게 다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약 중독자는 왜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약 중독은 중독이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일종의 질병이기 때문에 자칫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되면 또다시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은 직후까지는 강한 치료와 단약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의지도 약해지고 또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나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를 강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현재 법원에서는 치료 명령과 치료 감호 선고를 해서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도록 어느 정도 강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치료 감호는 법원이 단독으로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검찰에 치료 감호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원이 치료 감호가 필요한 마약 중독자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검찰의 청구가 없다면 치료 감호를 선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검찰이 치료 감호를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마약 중독자는 마약류 사범의 수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의미입니다. 마약류 사범 중에 2022년도에 치료 감호 인원은 총 18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년과 동일한 인원입니다. 마약류 사범 전체 인원에 비해서 매우 적은 인원만이 치료 감호 선고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 감호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 선고를 받게 된 마약 중독자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 흔히들 치료 감호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국립법무병원의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이 되어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그리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사범들 간에는 치료 감호가 실형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마약 중독자는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지만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그런 사람은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도소보다는 생활이 편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검찰도 치료 감호 청구에 매우 인색하고 또 청구 기간도 그냥 일반적인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치료 감호를 받도록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우 한정적인 마약 중독자만이 치료 감호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수용 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약 사범의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 및 범죄 유형, 그리고 전과, 개선 가능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기타 마약 사범의 개인적인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법원은 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에 참작할 사항, 양형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감안해서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선고형을 결정할 때에 대법원 사다에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마약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실제 마약사범들이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유형은 다양하고 또 각 유형별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강연은 마약 중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마약 중독자가 주로 범하는 범죄 유형인 투약, 단순 소지 유형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마약류별로 기본적인 양형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양형 조건에 따라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의 양형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 남혹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또 단순 소지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징역 10월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고 감경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 가중하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형을 선고하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중독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마약 중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지 않고 처벌만 하게 되면 이들이 구금 생활을 한 후에 출소하더라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서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회전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안 수사기관은 마약 중독자를 체포하고 수사를 했고 법원은 마약사범을 재판하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교정시설은 늘어나는 마약사범으로 과밀수용 문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약 중독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궁극적으로 마약 문제, 마약 범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처음으로 약물치료법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약물치료법원이라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그런 전통적인 법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자의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즉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또는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적합하다고 인정을 되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치료기관과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잘 마치면 기소가 철회되거나 무효가 되어서 재판을 받지 않지만 잘 끝내지 못하면 법원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판사, 검사, 변호인은 피고인의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한 팀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약물치료법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물치료법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 내에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마약 사건을 진행해 오면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가장 긴장을 하고 있고 마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그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뗄 수 있는 마약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약 중독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그만큼 마약과 마약 중독이 무섭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마약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로서 마약 중독자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을 받고 선처를 받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재활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평생 관리를 해야 할 질병입니다. 마약 중독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어렵고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도 현재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의 현황과
또 그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약 중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 중독자의 마약 범죄를 개인적인 잘못이나 일탈이 아니라 또는 그렇게 비난만 하기보다는 마약 중독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